오늘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김영식 부부의 사연입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에게 쏘가 집에서 쫓겨났지만 며느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통쾌하게 복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긴 사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들어보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영식과 박순자 부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시작한 부부의 생활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남들이 여유를 즐길 때 김 씨는 새벽부터 농사를 지었고 박 씨는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김 씨 부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자. 이 목표 하나로 두 사람은 하루도 쉴 틈 없이 일하며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논으로 향했습니다. 농사철이면 더욱 바빠졌고 낮에는 공사장이나 이웃집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준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올해는 수확량을 늘려야겠어. 그럼 우리 아들 준호 필요한 거 몇 개라도 더 사줄 수 있을 테니까. 여보, 오늘은 또 어디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나갔던데. 아침엔 논을 돌보고 낮에는 옆마을 공사장에서 짐을 날랐어. 그래도 생각보다 일당이 괜찮았어. 이번 달 생활비는 문제없겠어. 여보,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병원비가 더 나올 텐데. 우리 아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힘이 나. 준호가 성공하면 그게 내 병 고치는 약이지. 박 씨는 남편의 노력에 감동하면서도 걱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며 틈틈이 보양식을 준비했지만 자신도 매일 같이 일을 해야 했기에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 씨가 논밭과 공사장에서 몸을 혹사하며 일했다면 박 씨는 집안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쟁터는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반찬 사업은 마을에서 소문이 날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성공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시작이네. 배추 다듬고 양념 만들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텐데. 그래도 준호 학원비가 모자라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준호가 나중에 잘 되면 이 고생도 다 추억이 되겠지. 조금만 더 힘내자, 순자야. 김치뿐만 아니라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 반찬까지 주문이 많아질 때면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로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도 김치 좀 부탁해요. 이번에는 20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추천했더니 다들 사겠대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둘게요.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20통이라니 이번엔 주문량이 더 많네. 배추가 모자라겠는데 내일 아침에 장에 가서 더 사와야겠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니 감사한 일이지. 순자야, 아직도 부엌에 있어?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하더니 오늘도 새벽부터 시작했어. 여보, 이번 주문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돈으로 준호 참고서도 사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일 더해서 벌면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내야지. 준호가 잘 되면 우리도 다 보람이 있을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야, 우리 순자는. 그래도 잠깐 쉬면서 해. 내가 물이라도 떠다 줄게.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나도 힘이 나요. 박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이 힘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참고서를 못 사주는 일은 없어야 해. 그래도 준호가 가끔 웃으면서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해줄 때면 정말 행복하다. 수고했어, 순자야. 오늘도 반찬들이 아주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고생하는데 준호가 나중에 얼마나 고마워할까. 우리 준호가 잘 되면 이게 다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보도 오늘 힘들었을 텐데 나랑 같이 밥 먹어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국도 끓였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자. 김 씨와 박 씨는 아무리 고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난과 힘든 노동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며 고단함 속에서도 미소를 만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는 그들의 버팀목이 되었고 아들 준호가 자라는 동안 가정의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농사일을 할 때도 둘은 서로에게 힘을 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 삽질 좀 제대로 하세요. 자꾸 흙을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내가 물 길어 와도 소용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삽질할 때 반항을 하네. 아, 이놈의 땅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땅도 당신 성격 닮아서 그런 거죠. 고집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내가 땅보단 낫지 않나? 땅은 삽질을 하면 흙먼지라도 날리는데 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미소를 날리지 않나? 알았어요. 그 미소 덕에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잖아요. 김 씨와 박 씨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소소한 농담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날이어도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하루는 온전히 아들 준호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학교 급식비, 참고서, 학원비를 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영식은 주말에도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순자는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일을 병행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문제를 가장 빨리 풀었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자,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많이 먹어야 머리가 더 잘 돌아가니까. 아빠, 이 고기 비싼 거 아니에요? 맨날 김치만 드시잖아요. 걱정 말아라. 네가 잘 자라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밥이야. 준호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부부는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찾아 아들 준호와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받은 칭찬이나 농사일에서 얻은 작은 성과는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고 사소한 순간까지도 아들과 함께 즐기려 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수학이 정말 잘 됐어요. 작년보다 자루가 2배는 많아 보이네요. 맞아. 작년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도 못 걷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도와줬어. 준호 학원비 걱정은 없겠어. 그래도 이거 다 탈곡하고 나면 또 쌀값이 걱정이죠. 당신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쌀값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괜찮아, 순자야. 우리 아들이 잘 크는 게 내 건강보다 더 큰 보람이야. 엄마, 아빠. 쌀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거 다 우리 건가요? 그래, 우리 논에서 나온 쌀이지. 와,
아빠랑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 듬직하니 엄마는 정말 힘이 난다. 하지만 넌 지금 할 일은 하나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아. 네가 성공하면 아빠는 이 쌀 자루도 가볍게 느껴질 거야. 김 씨와 박 씨는 준호와 함께한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소박한 식사 자리, 논밭에서의 대화, 학교에서의 성취까지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이런 작은 기쁨들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김 씨와 박 씨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모든 고생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가 성공해서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자. 이 목표는 두 사람의 삶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준호가 성장하며 보이는 작은 성취는 그들의 고생을 잊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헌신적인 삶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고된 노동과 희생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노력이 아들 준호의 작은 성취로 돌아오는 순간 고된 날들이 보람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김 씨와 박 씨는 가난한 시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잔치를 열 만큼의 여유는 없었지만 소박한 축하를 통해 준호의 성취를 마음껏 축하하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 씨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달려와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박 씨는 손에 묻은 반찬 양념도 닦지 않은 채 달려나와 아들의 손에 들린 합격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니? 준호야, 이게 진짜야? 엄마가 지금 꿈꾸는 건 아니지? 진짜예요, 엄마. 합격했어요. 이게 다 누구 덕이야? 우리 아들이 정말 잘했다. 여보, 어서 나와봐요. 김 씨는 통지서를 건네받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은 된다니까.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준호. 이 집에서 대학생이 나오다니 이건 우리 집안 최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 보람이 있는 거죠. 맞아. 준호야, 네가 이렇게 해내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대학은 시작이니까. 그날 밤 박 씨는 부엌에서 직접 국과 전을 준비하며 김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호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릴 거예요. 고등어도 굽고 막걸리도 한 병 사오세요. 우리 아들 축하 잔치인데 제대로 해야죠. 당연하지. 준호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는데 막걸리 하나로 되겠나? 참외도 몇 개 가져올 테니 오늘은 배 터지게 먹어야지.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이 모든 게 네 노력 덕분이야.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네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 맞아. 하지만 오늘은 꿈 같은 건 잠깐 잊어도 돼. 오늘은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해라. 아빠도 이 고등어 한 토막은 먹어야겠다. 아빠가 제 고등어 먹는 건 괜찮아요. 저 많이 먹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양보도 잘하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그게 제일 행복하다. 몇 년 후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작은 봉투를 들고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는 봉투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뭐니? 엄마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충분해. 이런 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어릴 때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잖아요. 이건 그 보답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다. 하지만 우리 바라는 건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 돈은 엄마랑 아빠한테 필요 없다. 그래도 네 마음이 너무 고맙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줬다. 그날 밤 김 씨와 박 씨는 마당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산 게 결국 다 보람으로 돌아왔지 않나? 맞아요. 준호가 이렇게 잘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막상 쉬려고 하니 뭔가 허전하네요. 우리가 평생 일만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준호도 이렇게 잘하니 우리도 웃으면서 살아야지.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준호의 성취는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김 씨와 박 씨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들 준호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나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이제 시골집은 그만 정리하고 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한다. 갑자기 왜요, 엄마? 여기서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네 엄마 말이 맞다. 시골집은 좋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나 마트 같은 데가 가까운 게 훨씬 낫지 않겠냐? 또 네가 가까이 있는 것도 좋고. 준호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사시면 더 편하시겠죠. 근데 어디서 사실 건데요? 아빠랑 며칠 전에 아파트를 알아보고 왔어. 이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더라. 너랑도 가까워서 우리 셋이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셋이요? 제가 같이 산다고요? 그래? 너도 혼자 자취하는 것보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엄마랑 아빠는 네가 같이 살아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집도 넓어서 각자 공간도 충분하고. 며칠 후 김 씨와 박 씨는 준호와 함께 새로 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밝고 넓은 아파트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거실과 부엌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여보, 여기 부엌 좀 봐요. 싱크대도 넓고 가스레인지도 새 거네. 여긴 진짜 살고 싶어지네요. 거실도 훤하고 좋다. 마당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엄마, 아빠. 이 집 정말 괜찮네요. 셋이 살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셋이 아니라 넷이 될 수도 있지. 네가 결혼하면 여기서 살면 되니까. 김 씨는 박 씨의 농담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다. 네가 여기서 지내면 우리도 외롭지 않고 나중에 며느리도 우리가 같이 챙겨줄 수 있을 테니 좋잖아. 알겠어요. 그럼 저도 여기로 이사 들어올게요. 대신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삿짐을 다 옮기고 가족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새로 산 그릇들을 정리하며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네가 우리랑 같이 살아줘서 더 고맙고. 엄마,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일도 힘든데 혼자 지내는 건 좀 외로웠거든요. 그래?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우리랑 같이 살면서 더 힘내서 일하면 되는 거지. 박 씨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않아요? 준호 덕분에 참 고맙네. 맞아. 하지만 이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덕이기도 해. 이제는 좀 편하게 살면서 우리 아들 도와주는 데 집중하자고. 며칠 후 박 씨는 직접 차린 식사 자리에서 준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가 너랑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행복해. 엄마가 이제는 네 걱정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 너는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니 우리가 고맙다. 이 집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야?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진지하냐? 아버지 걱정되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결혼? 네가 여자친구가 있었어? 엄마는 하나도 몰랐는데 언제부터 만나게 된 사람이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냐? 중요한 일이면 일찍 얘기했어야지.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도 확신이 서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그 정도로 네 마음이 확실하다면 엄마는 기쁘네. 어떤 아가씨인지 빨리 말해봐. 어디 사는 누구고 뭘 하는 사람인데? 준호는 여자친구 미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믿고 따르거든요. 회사 동료면 네 일하는 스타일도 잘 이해할 거고 둘이 대화도 잘 통하겠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소규모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미영이는 부모님께도 잘하고 제 일도 많이 이해해줘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김 씨는 준호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정했다면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해야지. 맞아. 사람을 직접 봐야 알지. 엄마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 너희 둘이 잘 맞는지 보고 싶어. 며칠 후 준호는 미영을 집에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미영이를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서 데려와야지. 엄마가 음식 준비해서 제대로 환영해 줄게. 그래, 우리 집에 데려와서 대화도 좀 나누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고. 내가 고른 사람이니 우리가 믿어보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확인은 해야 한다. 박 씨는 미영이 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미영이는 뭘 좋아하니? 고기는 잘 먹는지, 해산물은 괜찮은지 알려줘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엄마, 미영이는 다 잘 먹어요. 특히 엄마가 만든 국이 맛있다고 할 거예요. 회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럼 된장국이랑 갈비찜을 해야겠네. 엄마 솜씨 좀 보여줘야지. 저녁 초대 당일 박 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소소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여기 꽃병 좀 옮겨봐. 이게 거실 중앙에 있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오는 거지 인테리어 전시회 하는 거 아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첫 여자친구인데 잘 보여야지. 아가씨가
이 집에서 편하게 느껴야 하지 않겠어? 김 씨는 웃으며 박 씨를 달랬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도울 일이 없네. 이렇게 부모님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날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미영을 위한 환영 준비를 정성껏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미영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미영은 깔끔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준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오다니. 정말 반가워요. 들어와요.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서 와요. 준호가 자랑을 많이 하던데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은 부모님께 공손히 대하며 자신이 준호와 함께 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결혼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께 배울 것도 많고 제가 부족하지만 두 분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착한 생각을 가진 아가씨는 처음 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아가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고맙네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미영은 집안일을 돕고 요리를 배우겠다는 말을 하며 박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하지만 어머님께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되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니 정말 기특하구나. 미영은 처음부터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며 진심을 담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은 뒤 아파트 명의를 준호에게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고 재정 문제를 숨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미영은 대학 시절부터 과도한 소비로 인해 생긴 카드빚과 친구와 함께 시작한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갚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고 결혼 후 시댁의 재산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 결혼하면 그 집 명의만 준호 씨 이름으로 바꾸면 돼.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 빚은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쉽겠어? 시부모님이 순순히 명의를 넘겨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두 분 마음은 다 잡아놨어.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요리 배우겠다고 하니까 다들 나를 믿는 눈치야. 나중에 가족을 위해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고 하면 알아서 넘어오실 거야. 그럼 대출 받아서 또 투자하려고? 너 그거 위험하잖아. 지난번처럼 되면 어쩌려고. 이번엔 다를 거야.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 결혼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려면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해. 미영은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는 헌신적인 애인으로 부모님께는 공손하고 성실한 며느리 후보로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 정말 따뜻한 분들이시더라. 제가 결혼하면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도 미영 씨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런 말 들으시면 더 좋아하실 거야. 저도 두 분께 잘 보이고 싶어요. 앞으로 같이 살면서 두 분께 제가 믿을 만한 며느리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미영은 박 씨와 김 씨에게 점점 살가운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제가 된장국을 끓여봤는데 어머님께 평가를 받고 싶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배우겠다고 그래? 그래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기특하구나. 젊은 사람이 요리를 배우겠다니 보기 좋네. 그런 며느리 있으면 살림이 더 편해지겠어. 미영은 김 씨의 농사 시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한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 씨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아버님 덕분이네요.
저도 아버님 같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 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했던 일들은 다 우리 준호 잘 키우려던 것뿐이었지.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니 내가 다 뿌듯하네. 미영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진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아파트 명의만 준호 씨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게임 끝이야. 부모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의심도 안 하실 거야. 근데 만약 들키면 어쩔 거야? 그런 일은 평생 남는 상처일 텐데. 들킬 리가 없어. 난 부모님께 진심으로 대하는 척하는 데는 자신 있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요리 배우라고 할 정도로 날 믿으시잖아. 미영은 점점 시부모님의 신뢰를 얻으며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파트 명의를 준호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속셈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겠어. 시부모님께 가족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하면 문제 없을 거야. 두 분이 날 얼마나 믿고 계신데.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호와 미영은 김 씨와 박 씨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했고 미영도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살며 가족처럼 잘 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가족 간의 화목한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초기 미영은 여전히 살가운 태도로 시부모님께 잘 대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해봤거든요. 며느리가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요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니 내가 다 고맙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며느리가 열심히 하니 집안이 더 화목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아파트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세금 문제나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근데 우리가 굳이 명의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명예 바꾸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굳이 왜 그래야 하지? 그게 요즘은 재산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미리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대요. 제가 알아볼게요. 박 씨와 김 씨는 미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가 그럴듯하게 설명하자 큰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또다시 명의 변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세금 문제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세무 상담을 받아봤는데 지금 명의를 준호 이름으로 바꿔두면 나중에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대요. 세금이 줄어든다고? 그래도 우리 집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구나. 아버님, 그게 요즘 세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미리 대비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더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믿고 하는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네 아버님 말씀도 맞아. 이 집이 우리가 평생을 일구면서 마련한 집인데 그렇게 쉽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니? 어머님, 물론 그렇죠.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영은 김 씨와 박 씨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준호를 통해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께 명의를 바꾸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당신도 한번 잘 설명해 드리면 좋겠어요. 미영아, 부모님께는 이런 문제는 민감할 수 있어. 내가 두 분께 말씀은 드려볼게.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럼요.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세금 폭탄 같은 일이 생기면 다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은 명예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자주 꺼냈고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새로운 세법이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좀 의심이 간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버님, 제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건 정말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두 분이 더 힘드실까봐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김 씨와 박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명예 변경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자꾸 명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왜 저렇게 집요하게 말할까? 맞아. 처음엔 그냥 가족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 말에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겠어. 미영이 계속해서 아파트 명예 변경을 주장하자 김 씨와 박 씨는 그녀의 속내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와 미영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 명의를 준호 앞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두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미영이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맞아.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일부러 명의를 바꾼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미영이 반응을 살펴보자. 며칠 후 김 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에게 가짜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영아, 너가 계속 명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준호 앞으로 명의를 바꿨다. 이게 그 서류다. 정말이세요, 아버님? 이렇게 빨리 결정하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미영은 기뻐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부모님에 대해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결혼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이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실 거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부부로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께는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영은 김 씨와 박 씨를 험담하며 준호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께서 요즘 저한테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항상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리가 없어. 부모님은 너를 정말 좋아하셔. 준호 씨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뭘 하면 항상 잔소리를 하시고 제가 의견을 내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노력할게요. 준호는 미영의 말을 듣고 점점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김 씨와 박 씨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결혼 생활을 더 잘 꾸려나가려면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마련해 드릴게요.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 부부를 위해서예요. 제가 더 잘 모실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미영은 준호를 설득해 부모님을 집에서 나가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준호 씨, 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도 매번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알았어. 부모님께 내가 말씀드려 볼게.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준호는 부모님께 미영의 말을 전달하며 결국 부모님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이제는 저희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알아볼 테니 거기로 이사하시면 좋겠어요. 준호야,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집이 누구 덕에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미영이 말만 듣고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미영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가 남편으로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김 씨와 박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듣고 자신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네 공부를 시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이제 와서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명예 바꿔주니까 돌변하다니 네가 정말 우리 아들 맞느냐? 준호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지만 미영의 말에 설득된 상태라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호와 미영에게 쫓겨난 김 씨와 박 씨는 작은 보따리만 들고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쫓겨난 현실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겨우 모아둔 돈으로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부부가 살기 적합한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호가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내쫓을 줄이야. 우리 손으로 키운 자식인데 결국 며느리 말에 넘어가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 애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지. 맞아요. 이젠 자식도 믿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시내 외곽에 허름한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스며드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가 떠난 후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 대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으려 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명의도 바뀌었으니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요. 제가 계획해둔 투자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명의도 너가 이야기한 대로 바뀌었으니 문제가 없겠지. 다만 부모님께는 우리가 대출받는 걸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요. 괜히 신경 쓰시게 할 필요 없죠.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잘 해결하면 돼요. 미영은 모든 대출 서류를 준비한 뒤 자신만만한 태도로 은행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 명의는 박순자님 앞으로 되어 있네요. 대출 신청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명의는 준호 씨 앞으로 바뀌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박순자님이십니다. 최근 변경 기록도 없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분명히 명의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설마 시부모님이 날 속였단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분노에 차 김 씨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김 씨와 박 씨는 미영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 명의 변경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다 부모님이 우리를 속인 게 분명해요. 준호 씨가 부모님께 연락해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따져야겠어요? 김 씨와 박 씨는 결국 미영과 준호에게 연락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배신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함께 논의한 끝에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더 이상 준호와 미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조용히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숨죽이며 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 나쁜 며느리가 저 아파트를 가지고 뭘 하려는지 뻔히 알겠어. 차라리 우리가 저 집을 팔아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리도 준호에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만의 삶을 찾아야 해요. 그 애가 결국 진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김 씨와 박 씨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아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연락을 피하던 미영과 준호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처가 개발 중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놓은 덕분에 아파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팔렸습니다. 매수자는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인지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덕분에 부부는 아들 부부 몰래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계약금을 받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소유자가 아파트를 인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그제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이 팔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아니요, 이제 제 집입니다. 계약도 완료됐고 잔금도 다 치렀습니다. 전세 계약까지 완료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해요. 그 전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미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께서 정말 이 집을 팔아버리신 거야? 준호 씨, 빨리 부모님께 연락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겠어요. 준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완료된 후 김 씨와 박 씨는 받은 금액으로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주변 개발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넓고 편리하네요. 여기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보낼 집이네요. 그래. 우리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준호와 미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 쓰지 말고. 맞아요. 그 애도 언젠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행복만 생각해요.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미영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만해, 미영아. 이 모든 일이 네 계획 때문 아니야? 부모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네 태도가 문제였던 거잖아. 준호는 점점 부모님이 자신에게 연락을 끊고 집을 판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며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 동네에서 장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요. 여기서의 생활이 정말 좋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이 모든 건 우리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지. 이제 남은 시간은 서로에게 충실하며 보내자.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